아낌없이 퍼졌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72시간 내에 현대는 인도네시아를 떠나라. 현대차가 20년간 늪지대를 개간해 병원과 학교, 500만 대 생산기지를 만들어준 그 나라. 먹고 살만해지니까 한국 기업이 팽당했습니다. 한국과 우리는 급이 다르다. 우리는 자급자족이 되는 대국이다. 하지만 현대차 회장이 단 한마디를 던지자 공장은 단 하루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도시는 무법천지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통령을 몰아내자! 도대체 그 10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습한 열기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카르타의 밤하늘은 맑았고 호텔 연회장 창밖으로 보이는 치카랑 산업단지의 불빛은 마치 땅 위에 내려앉은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 여기는 그저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거대한 늪지대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 35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말렸고 현지 주민들조차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진흙탕에서 뒹굴며 말라리아와 싸웠고 맨손으로 땅을 다지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공장이 이제는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의 3%를 책임지는 거대한 심장이 된 것입니다. 전무님, 내일 기념식 연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비서실장 김 과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 됐지. 내일은 우리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 창립 20주년이자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달성하는 날이잖아.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훈장까지 수여하신다는데 실수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에게 건국 이래 최초로 외국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산업 훈장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2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각국에서 보내온 축하 화환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새벽 3시 15분, 침대 머리맡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진동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발신자는 대통령 비서실이었습니다. 류태섭 전무님 되십니까? 지금 즉시 대통령궁으로 들어와 주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딱딱하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새벽 호출은 의전 문제나 긴급한 일정 변경 때문일 테지만 상대방의 어조에는 예의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내일 아침 행사 식전 미팅이 아니었습니까? 긴급 사안입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수행원 없이 혼자 오십시오. 차량은 저희가 보냈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급하게 정장을 갖춰 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앞에는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요원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는 자카르타의 텅 빈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심장 박동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혹시 테러 첩보라도 입수된 것일까? 아니면 공장에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일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대통령궁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대통령궁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를 안내한 요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지하 벙커 회의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신임 산업부 장관인 하디 수트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우리에게 굽실거리며 후원금을 요청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만하게 치켜뜬 눈 그리고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 오셨습니까? 류 전무, 앉으시죠. 그는 인사는커녕 저를 마치 죄인 취급하듯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하디 장관님, 새벽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일 훈장 수여식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제 질문에 그는 콧방귀를 뀌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툭 던졌습니다. 봉투는 매끄러운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제 손앞에 멈췄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국가안보 기밀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훈장이라니요? 착각이 심하시군요.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국외 퇴거 명령서, 수신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 사유 국가 안보 위협 및 불법 기술 유출 혐의,
기한 통보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 요. 불법 유출이라니요. 우리가 지난 20년간 이 나라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기술을 유추해요.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퍼다 줬으면 좋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지만 하디 장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류 전무. 당신들이 만든 그 자율주행 데이터 그리고 정밀지도 데이터. 그게 우리 군사시설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간첩 행위입니다. 그건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한 도로 교통망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서명까지 하셨잖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그 오만한 태도를 참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최종 재가가 떨어졌습니다. 72시간입니다. 그 안에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십시오. 만약 불응할 시에는 자산 동결과 함께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 임직원 전원을 구속 수사할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2시간, 사흘. 그 시간 안에 공장 설비와 4만 명의 직원,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인프라를 정리하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철수가 아니라 강탈이었습니다. 누군가 짠 각본이 분명했습니다. 장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면 당장 500개 협력 업체들은 다 도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10만 명의 가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도네시아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마지막 이성으로 호소했지만 하디 장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들보다 더 조건 좋은 파트너가 이미 대기 중이니까. 한국 기업 없다고 이 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신들의 그 역겨운 오만함입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퇴거 명령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그를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디 장관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휘저어 나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지금은 감정을 터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벙커를 빠져나왔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로비 쪽에서 낯익은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디 장관의 집무실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중국 최대의 국영 자동차 기업인 화룡자동차의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화룡자동차의 전략 이사 왕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몇 번이나 국제 입찰에서 맞붙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악명 높은 그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왕조이는 하디 장관의 비서와 악수를 하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신수도 건설 자금 1차분은 스위스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안보 위협이니 기술 유출이니 하는 것은 전부 핑계였습니다. 중국의 거대 자본이 인도네시아 정부를 통째로 매수한 것입니다. 20년 우정을 돈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장을 거저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그 모든 것을 도둑질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상 연락망을 눌러 황보진 회장님께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리면 회장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믿고 따르던 그 수많은 현지 직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려면 멀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나가드리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나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요. 현대자동차가 빠져나간 자리가 어떤 지옥으로 변할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차창 밖 어둠 속에서 트럭 여러 대가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공장 방향으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공을 빠져나와 치카랑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데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듯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던 도로변 가로수에는 이제 붉은색 페인트로 흘려 쓴 현대는 착취자, 현대는 떠나라라는 섬뜩한 문구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 광장에서 시위대가
우리의 로고가 박힌 깃발과 유니폼을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직원들에게 사장님, 안녕하세요라며 한국어로 인사하던 인근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폭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아니, 이건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실시간으로 이 광경을 중계하며 우리를 악마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간신히 통과해 본관 건물 앞에 도착하자 유스티나 부공장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현지 채용 1기 직원으로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노조가 본관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실로 가시려면 지하 통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유스티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레디 위원장은 어디 있습니까? 대회의실에요. 전무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 평소의 노조가 아니에요. 눈빛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지하 통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리아디, 그는 입사 초기 성실한 조립 라인 작업자였습니다.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자였기에 제가 사비로 병원비를 지원해 준 적도 있었죠. 그랬던 그가 노조 위원장이 되더니 점점 변해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금연구역인 이곳에서 무라디와 노조 간부 10여 명이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무라디는 씹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오셨습니까, 류 전무님? 대통령궁 다녀오시는 길이라면서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랴디 위원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밖에서 우리 회사 깃발을 태우고 로비를 점거해요. 우리가 20년간 가족처럼 지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랴디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였습니다. 가족이라면 응당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줬어야죠. 20년 동안 착취한 대가를 이제라도 받아야겠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특별협약서. 제목은 거창했지만 내용은 강도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총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문서는 협상안이 아니라 항복 문서였습니다. 이게 진심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죠. 한국인들은 꼼꼼한 걸 좋아하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1조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난 20년간의 노동 착취에 대한 보상으로 전 직원에게 1인당 50억, 루피아 한화 약 4억 원을 즉시 지급한다. 제2조 현재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의 고용을 영구 보장하며 직원이 사망할 경우 그 자녀나 손자가 해당 직급을 그대로 승계한다. 이른바 고용 세습제 3대 보장.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졸 초임이 월 500만 루피아 수준인데 1인당 50억 루피아라니요? 게다가 직급 세습이라니 이건 현대판 음서제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제5조 한국인 임원들이 거주하는 자카르타 시내의 고급 아파트와 차량은 모두 노조 소유로 즉시 이전한다. 제8조 공장 내 모든 생산 기술 및 특허권 설계 도면의 소유권을 노조에게 무상 양도한다. 제12조 한국군사는 향후 10년간 매년 순이익의 50%를 위로금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법인 노조에 송금한다. 이건 회사를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는 다 내놓은 뒤 노예처럼 돈만 벌어 바치라는 소리였습니다. 특히 제15조를 읽을 때는 모욕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15조 품위 유지비 신설. 한국인 관리자들은 인도네시아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상하기 위해 매월 1인당 1000만 루피아의 유흥비를 현금으로 상납한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강도짓입니다. 무랴디,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런 조항을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랴디는 여유로웠습니다. 법이요? 류 전무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지금 밖을 보세요. 경찰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저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살짝 걷어보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공장 주변을 에워싼 경찰 기동대가 시위대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시위대가 공장 담벼락을 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경찰은 시위대와 함께 웃으며 담배를 나눠 피우고 있었습니다. 보셨죠? 이 나라의 법은 이제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거절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72시간 뒤면 당신들은
쫓겨날 테고 이 공장은 우리 차지가 될 테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기술 없이 이 공장을 어떻게 돌립니까? 로봇 하나 제대로 제어 못하면서. 걱정 마세요. 우리의 새로운 형제들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새로운 형제, 아까 대통령궁에서 봤던 왕조이와 화룡자동차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노조까지 매수한 것입니다. 화룡자동차가 당신들에게 뭘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뉴스도 안 봤습니까? 현지 직원들 싹 다 해고하고 중국인 노동자들 데려와서 공장 돌린 거 몰라요? 제가 팩트를 들이대자 무랴디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닥쳐, 우리를 가르치려 들지 마. 한국 놈들은 항상 그래. 우리를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지. 하지만 중국은 달라. 그들은 우리에게 현찰을 줬어. 그리고 이 공장의 주인 자리를 약속했다고. 그는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잘 들어. 오늘 정오까지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장 메인 서버실에 전원을 내려버릴 거야. 그리고 한국인 직원들의 안전은 못해.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4만 명의 직원과 500개의 협력업체,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공장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스티나가 제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무랴디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좋아, 딱 3시간 주지. 그 안에 서명 가져와. 안 그러면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최첨단 자동화 설비가 고철 덩어리가 되는 꼴을 보게 될 테니까. 무랴디는 부하들을 데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회의실에 남겨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시간, 본사와 상의하고 말고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린들 뾰족한 수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정부와 경찰 노조가 한 통속이 되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무님, 유스티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까 무랴디가 떨어뜨리고 간 메모입니다. 중국어라서 그들이 못 읽고 그냥 둔 것 같은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급히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흘려 쓴 중국어 메모. 그것은 화룡자동차 왕조의 이사의 친필 서명이 담긴 내부 지령서였습니다. 내용을 해석하던 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작전명 붉은 깃발 1. 현대차 한국인 임원 전원 출국 금지 및 카텍 연금 2. 기술 이전 거부 시 산업 스파이 혐의 조작하여 구속 3. 협상 타결 즉시 노조 간부 전원 제거 및 중국 인력 5만 명 투입.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쫓아내는 걸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인질로 잡아 감옥에 가두고 20년간의 모든 기술을 빼앗은 뒤 노조 간부들마저 토사구팽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사기극이자 살인 음모였습니다. 유스티나, 지금 당장 보안팀장 불러. 그리고 한국인 직원들 모두 사공장 지하 벙커로 집결시켜.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야 해. 전무님, 설마? 응. 협상은 없어. 이제부터는 탈출이다. 전쟁을 준비해야 해.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약속한 정오까지 3시간. 그리고 정부가 통보한 퇴거 시한까지 68시간. 우리는 이 거대한 덫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저들이 탐내는 이 공장을 단 하나의 나사도 남김없이 텅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잔인한 청소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지하 벙커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쪽지와 유스티나가 가져온 메모, 그리고 보안팀장 강철민 부장이 해킹을 통해 입수한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자 거대한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이자 치밀하게 설계된 적대적 국유화 시나리오였습니다. 전무님, 이것 좀 보십시오. 화룡자동차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체결된 이면 계약서 초안입니다. 강 부장이 대형 모니터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빽빽한 중국어와 인도네시아어 조항들. 그 내용을 해석하던 통역 담당 직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국가 채무 탕감 및 신수도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협정. 화룡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국영은행에 진 부채 50억 달러를 탕감해주는 조건입니다. 그 대가는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지를 국유화한 뒤 화룡자동차에 99년간 무상 임대한다. 그리고 기존 생산 설비와 특허 기술 일체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지정하여 반출을 금지한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벙커를 울렸습니다. 이 미친 작자들, 비탄감 받으려고 남의 회사 공장을 훔쳐서 바치겠다는 거야? 왕조의, 그 뱀 같은 작자가 하디 장관과 웃으며 악수하던 장면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 차려진 밥상 위의 고기였습니다. 우리가 20년간 3조 원을 들여 구축한 최첨단 자동화 라인, 10년을 공들여 구축한 현지 부품 공급망, 그리고 4만 명의 숙련된 인력, 이 모든 것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꿀꺽 삼키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전무님, 놈들이 이 작전을 준비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6개월 전부터 이미 법무부와 결탁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 특별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안보 위협이 발생하면 영장 없이도 기업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몰래 넣어놨어요. 강 부장의 보고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차 출시와 20주년 기념행사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목에 걸 올가미를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노조는? 무랴디 그 자식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유스티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뇨, 무랴디는 그저 이용당하는 체스판의 말일 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화룡 측은 무랴디에게 현대차가 떠나면 그 자리에 중국 공장이 들어서고 노조 간부들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음 문서를 넘겼습니다. 여기 인력 운용 계획서를 보세요. 현대차 철수 완료 즉시 현지 인력 100% 해고, 중국 본토 숙련공 5만 명 순차적 이주. 이게 진짜 계획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무랴디와 노조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제 밥그릇을 깰 망치를 들고 춤을 추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의 붉은 경광등이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침입 경보였습니다. 전무님, 공장 외곽 2km 지점에 경찰 기동대 트럭 30대가 접근 중입니다. 단순 시위 진압용이 아닙니다. 중무장했습니다. 폐쇄회로 화면에 잡힌 영상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장갑차까지 동원된 병력이 공장 진입로를 차단하고 있었고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디 장관이 움직였군. 협상 시한인 정오가 되기도 전에 무력을 쓰겠다는 거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공장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차가 쏟아져 나오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거위를 죽일 수는 없으니 거위의 뱃속을 텅 비우고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상황실에 모인 50명의 핵심 인력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생산기술팀장, 정보기술보안실장, 연구소 수석연구원 모두가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로 협상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년의 터전을 벌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공장을 원합니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땀이 스민 이 시스템을 도둑질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껍데기만 줄 겁니다. 저는 강철민 부장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강 부장, 작전명 진공청소를 발동한다. 진공청소 말씀이십니까? 그래, 지금 즉시 메인 서버에 접속해서 화이트 포맷을 준비해. 단순히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야. 운영체제 커널까지 완전히 날려버려서 하드웨어 자체가 깡통이 되게 만드는 거다. 알겠습니다. 로봇 제어 시스템은요? 초기화시켜 캘리브레이션 값을 전부 0으로 돌려놔. 0.1mm의 오차만 있어도 불량품이 나오는 게 자동차야. 우리가 지난 20년간 수집한 50억 개의 공정 데이터 단 하나도 남기지 마. 생산기술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무님, 금형은 어떻게 합니까? 프레스 금형이 5,000개가 넘습니다.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건 폐기한다. 주요 금형의 핵심 코어 부분만 용접기로 녹여버리세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찍어내면 고철만 나오게.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자기가 만든 기계를 망가뜨리라는 건 자식을 죽이라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일 겁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우리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나, 네, 전무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한국인 직원과 가족들 3,000명, 지금 즉시 이 공장 뒤편 비상활주로로 이동시킨다. 본사에서 전세 화물기 세대를 보냈어. 1시간 뒤에 착륙한다. 하지만 경찰이 정문을 막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도 차단됐을 텐데요. 그래서 화물기를 공장 안으로 부른 거야. 이 공장 주행 시험장이 활주로 역할을 할 수 있어. 서버실 작업과 이동에 30분씩, 비행기가 착륙하면 바로 탑승해야 해. 경찰이 정문을 돌파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상황실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전무님,
경찰이 정문 바리케이드를 돌파했습니다. 최루탄을 쏘고 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곤봉을 든 경찰들이 노조원들과 뒤섞여 공장 안으로 난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시위 진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본관을 점거하고 한국인 임원들을 체포하러 오는 체포조였습니다. 하디 장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류태섭 전무, 당신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및 국가 내란 선동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순순히 나오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내란 선동이라니 갖다 붙일 수 있는 죄목은 다 붙였군요.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마스터키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 하나면 공장의 모든 전력과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각자 위치로. 10분 뒤에 모든 전원을 차단한다.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 직원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폐쇄회로 화면 속의 무랴디를 보았습니다. 그는 경찰들 뒤에 숨어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겠죠. 불쌍한 인간, 당신이 지금 부수고 들어오는 그 문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전무님, 가셔야 합니다. 유스티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가자. 하지만 기억해둬.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선물해주고 가는 거다. 저는 상황실의 메인 차단기 레버를 잡았습니다. 굿바이, 치카랑. 제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4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장의 모든 불빛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현대자동차의 마지막이자 가장 슬픈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겪게 될 거대한 암흑기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서버실 작업 완료까지 15분, 그리고 활주로까지 이동하는데 15분. 과연 우리는 이 포위망을 뚫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떠난 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웅웅거리며 24시간 돌아가던 거대한 공조기가 멈추자 소름 끼치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비상 전력으로 돌아가는 붉은색 유도등의 깜빡임과 로비 쪽에서 들려오는 유리창 깨지는 소리 그리고 성난 폭도들의 고함뿐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서버실 작업 완료까지 15분입니다. 서두르세요. 강철민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정보기술팀 직원들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짠 코드를, 자신이 구축한 서버를 스스로 파괴해야 하는 엔지니어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메인 서버실의 대형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푸른색을 띠다가 검게 변했습니다. 생산 라인 제어 시스템 삭제 완료. 품질 관리 데이터베이스 포맷 완료. 협력업체 공급망 네트워크 연결 끊김. 마지막으로 강 팀장이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 중앙에 시스템 셧다운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20년간 우리가 축적해온 50억 개의 데이터,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그 정교한 기술의 영혼이 단 10초 만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공장에 남은 건 수천억 원짜리 깡통 로봇과 고철 덩어리뿐이었습니다. 전무님 지하 통로가 뚫렸습니다. 직원들이 이동 중인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유스티나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아야 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10분은 더 버텨야 해. 하지만 우리 보안팀 인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 기동대 수백 명을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폐쇄회로 모니터에 잡혔습니다. 지하 통로 입구, 헬멧을 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경찰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우리 현지 생산직 직원들이었습니다. 무랴디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은 묵묵히 현장을 지키던 진짜 식구들이었습니다. 비켜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 경찰이 고함을 질렀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맨 앞줄에는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조립 반장 반방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20년 전 처음 채용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못 지나갑니다. 이분들은 우리 은인입니다. 손대지 마시오. 반방 반장이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현대 지켜라. 은인 건들지 마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랴디 같은 배신자도 있었지만 묵묵히 현장을 지키던 진짜 식구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직원들이 쓰러졌지만 그들은 서로의 팔짱을 낀 채 인간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이러다 직원들 다 다칩니다. 그냥 우리가 나가서 잡히는 게 낫습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유스티나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저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지금 잡히면 전무님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돌아올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가셔야 합니다. 제발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가자. 활주로로 우리는 어둠을 뚫고 이 공장 뒤편 주행 시험장으로 달렸습니다. 멀리서 둔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군용 수송기 세대였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주행 시험장 트랙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트랙 외곽 펜스를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활주로 외곽에 주차되어 있던 수백 대의 완성차들, 산타페, 펠리세이드, 아이오닉, 출고를 대기하던 그 차들이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경찰차가 진입하는 입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누구야? 누가 운전하는 거야? 품질관리팀 직원들입니다. 놈들이 못 들어오게 차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습니다. 쾅! 쾅! 새 차들이 서로 엉키며 거대한 강철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차들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지만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어서요.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열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한국인 가족들과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은 엄마들, 휠체어를 탄 환자들, 아비규환이었지만 질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비행기의 탑승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활주로 한 구석에서 멈칫했습니다. 헌복을 입은 의사들이 이동식 침대를 밀며 뛰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희망병원 소아암 센터의 이석진 과장과 의료진이었습니다. 이 과장님, 아니 아직까지 수술실에 계셨던 겁니까? 이 과장의 수술복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던 아이 2명입니다. 마취도 않겠는데 두고 올 순 없잖아요. 그들은 링거팩을 높이 쳐든 채 아이들을 안고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생명을 놓지 않은 그들의 모습에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품격이었습니다. 도둑질하러 온 저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전무님 탑승 완료했습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기장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병력이 차량 바리케이드를 거의 다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탕, 타타탕, 총알이 활주로 바닥에 튀어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비행기 램프에 발을 올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스티나와 현지 직원들이 활주로 끝에 서서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흐느끼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유스티나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저는 가슴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램프가 닫히고 거대한 엔진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몸이 뒤로 쏠리며 비행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치카랑 공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허허벌판의 말뚝을 받고 세운 나의 청춘, 나의 열정, 이제 저곳은 불이 꺼진 유령의 성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개미떼처럼 활주로로 쏟아져 들어와 허공에 대고 총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강철민 부장이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다 끝났습니다. 정말 다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챙겨 나왔다. 사람, 그리고 신뢰, 저들이 차지한 건 껍데기뿐이야. 이제 저 공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거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발 아래 펼쳐진 인도네시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아름다운 불빛들이 곧 하나둘씩 꺼져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상공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을 텐데 위성통신망으로 연결된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중국 화룡자동차의 왕조이 이사였습니다. 류 전무, 도망친다고 끝날 줄 아나? 국제 소송을 걸어서라도 당신들을 파멸시킬 거야.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파멸? 누가 누구를 파멸시킨다는 걸까요? 저는 갤러리에 저장해둔 사진 한 장을 전송 버튼을 눌러보냈습니다. 그것은 텅 빈 메인 버실의 모니터 화면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스템 에러, 데이터 없음, 그리고 짧은 답장을 덧붙였습니다. 선물이다. 잘 써봐라. 아, 설명서는 없다. 비행기는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땅에서는 이제 막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일 아침이 밝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훔친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몰랐습니다. 그 대가가 이렇게까지 혹독하고 잔인할 줄은, 우리가 떠난 지 불과 24시간 만에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 양재동 본사 상황실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1km 떨어진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그 뜨거운 적도의 땅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치카랑 공장에서는 성대한 입성식이 열렸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풍경은 기가 찼습니다. 정문에는 오성홍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화룡자동차와 함께하는 새로운 100년이라는 촌스러운 현수막이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하디 장관과 화룡자동차의 왕조의 이사, 그리고 노조위원장 무랴디가 나란히 서서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랴디는 양복을 빼입고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고 있더군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동지 여러분, 드디어 악덕 한국 기업을 몰아냈습니다. 오늘부터 이 공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 형제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 것입니다. 현장에 동원된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저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단상이 사실은 처형대라는 것을요. 오전 10시 대망의 가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조의 이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생산 라인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로봇팔들이 일제히 춤을 춰야 했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른 순간 공장에 울려 퍼진 것은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삐삐삐, 소름 끼치는 경고음뿐이었습니다. 뭐야? 왜 안 움직여? 왕조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허둥지둥 제어 패널로 달려갔지만 모든 모니터에는 제가 남기고 온 선물, 바로 시스템 에러 메시지만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버가 비어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인 기술자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기계를 돌리라고. 수동으로라도 돌려. 왕조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수동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초기화해 놓은 로봇팔들은 좌표 값을 잃은 채 미친 듯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콰직, 거대한 용접 로봇이 옆에 있던 조립 로봇을 들이받았습니다. 수억 원짜리 정밀 기계들이 서로 엉켜 부서지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프레스 기계는 철판을 찍어내는 대신 허공에 헛방망이질을 해대다가 유압 파이프가 터져버렸습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최첨단 공장이 단 5분 만에 고철 처리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씁쓸한 커피를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설명서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만지면 쓰나? 왕조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하디 장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 빈 껍데기를 팔아먹어?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화룡자동차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2시 노조 사무실로 팩스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긴급 구조 조정 통보서, 사유 현지 인력의 기술 미숙 및 생산 설비 파손 책임, 대상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 전원, 4만 명, 조치 즉시 해고 및 공장 출입 금지. 무랴디가 서류를 들고 왕조이의 임시 집무실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에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 고용 승계는? 내 부사장 자리는? 약속이 다르잖아. 왕조이는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약속, 비즈니스에서 약속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야. 그리고 니네들이 기계를 다 망가뜨렸잖아. 무능한 놈들에게 줄 월급은 없다. 이 나쁜 놈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무랴디가 대들었지만 방 안에 있던 중국인 경호원들이 그를 개처럼 끌어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무랴디. 그가 믿었던 새로운 형제는 그를 토사구팽하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치카랑 항구에 거대한 크루즈 선박 2척이 입항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중국인 노동자 5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열을 맞춰 버스에 올라탔고 그대로 공장 기숙사로 직행했습니다. 현지인은 필요 없다. 우리 인민들이 공장을 접수한다. 화룡자동차는 공장 주변에 3m 높이의 철조망을 치고 중국 용역 깡패들을 배치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4만 명의 가장들이 정문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건 물대포와 곤봉 세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20년간 지탱해온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자카르타 외곽의 공립종합병원에서 긴급 타전이 왔습니다. 현대가 매년 의료 장비와 약품을 지원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전무님,
병원 전기가 끊겼습니다. 남아있던 현지인 행정실장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발전기는요? 비상 발전기가 있잖아요. 연료가 없습니다. 현대차 법인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기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룡자동차 측에서 현대가 지원하던 모든 의료협력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당장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병원 중환자실에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환자만 50명이 넘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숙아들은 또 어떻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 삽이라도 보낼 테니까 일단 발전기 돌려요. 하지만 송금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대차와 관련된 모든 계좌를 범죄 수익이라며 동결시켰기 때문입니다. 밤 9시 결국 병원의 불이 꺼졌습니다. 암흑 속에 잠긴 병동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멈추자 환자들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다 멈췄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온도가 내려가자 핏덩이 같은 아기들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의사들이 휴대폰 조명을 켜고 수동으로 엠브백을 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얄궂게도 노조위원장 무랴디의 막내딸도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현대가 지원하는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치료를 받던 아이였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온 무랴디가 싸늘하게 식은 딸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장면이 현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악마를 끌어들였어. 그의 처절한 절규는 치카랑의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쫓아낸 것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살려주던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도미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기술학교가 폐쇄되자 꿈을 키우던 학생 2,000명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우리가 설치해준 마을 정수시설의 필터 교체가 중단되자 흙탕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수인성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매년 지원하던 쌀 배급이 끊기자 빈민가 노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단 24시간 현대라는 기둥 하나가 빠지자 국가라는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퇴보였습니다. 치카랑은 21세기에서 순식간에 19세기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상황실에서 이 모든 보고를 받는 제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옆에 계시던 황보진 회장님이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태서봐, 지금 도와주면 그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야 해.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회장님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냉정했습니다. 지옥을 겪어보지 않은 자에게 천국은 그저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법이다. 기다려라. 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을 조른 밧줄을 끊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어올 때까지. 다음날 아침,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15% 폭락했습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아 루피아화가 휴지 조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현대가 쫓겨났는데 우리라고 안전하겠어? 탈출해. 투자자들의 패닉 셀링 즉 공황 매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디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룡자동차가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화룡자동차는 공장 설비를 뜯어내 중국으로 실어 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자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경쟁자 제거와 자산 약탈, 딱 두 가지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헬게이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100일 동안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들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저는 모니터 속 붉게 물든 자카르타의 지도를 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견디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걷어찬 복이 무엇이었는지. 낙원은 끝났습니다. 이제 신락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옥은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증발해버린 그곳 치카랑의 100일이 바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현대가 떠나고 화룡자동차의 사기극이 드러난 지 딱 한 달 만에 인도네시아의 경제 엔진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처음 무너진 것은 협력 업체들이었습니다. 치카랑 공단 외곽에서 15년간 시트 납품 업체를 운영하던 하룬 사장. 그는 매일 아침 우리 공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인생의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가 떠나고 화룡자동차가 납품을 거부하자 그는 창고에 쌓인 50억 원어치의 재고를 끌어안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사장님, 어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까지 못 막으면 부도입니다. 우리 직원의 말에 하루는 텅 빈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200명의 직원들은 이미 월급을 못 받아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켰습니다. 현대가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 우리가 만든 시트가 전 세계를 누볐는데
그날 밤 하룬의 공장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부심이 잿더미로 변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하룬 사장 같은 중소기업 대표 50여 명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야반도주했고 그들에게 딸려있던 식솔 2만 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경제 붕괴는 곧 치안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화룡자동차는 약속했던 투자는커녕 공장 내부에 있던 구리, 전선과 철골 구조물까지 뜯어내 고철로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저지해야 할 경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월급이 끊긴 경찰들은 제복을 입은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통행료 내놔, 안 그러면 지나갈 수 없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점거한 경찰들이 지나가는 화물 트럭을 세우고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는 약탈자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상점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 쌀과 라면을 훔쳐나왔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경찰들이 먼저 카트를 끌고 들어가 물건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치카랑 도심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총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서 갱단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현대차가 매년 설치해주던 가로등은 관리가 안 되어 모두 꺼졌고 그 어둠을 틈타 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졌습니다. 여성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현대자치구 시절이 그립다. 그때는 밤 12시에 돌아다녀도 안전했는데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 아래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불과 2달 전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현대 직원들이 순찰을 돌던 그 안전했던 거리가 이제는 살인과 강간이 판치는 우범지대가 된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현대가 지원하던 의료 프로그램이 중단된 후 지역 내 유일한 국립병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약품 수입이 끊기면서 항생제 하나가 금값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열이 40도예요. 해열제 좀 주세요. 없습니다. 암시장 가서 구하세요. 한 알에 100만 루피아입니다. 100만 루피아요? 그건 제 석 달치 월급이에요. 엄마들은 아이를 안고 병원 복도 바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인슐린을 구하지 못한 당뇨 환자들이 슈크로 쓰러졌고 투석을 받지 못한 신장 환자들이 몸이 퉁퉁 부은 채 죽어갔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한때 떵떵거렸던 노조위원장 무랴디의 최후였습니다. 딸을 잃고 폐인이 된 그는 매일 현대차 공장 폐쇄된 정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해고 노동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돌을 던졌습니다. 야, 이 매국노야, 네가 우리 밥그릇 다 깼잖아. 내 아들 살려내. 네가 선동해서 쫓아냈잖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무랴디는 멍한 눈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와요. 제발 돌아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고 대가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90일째 되던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룡자동차의 왕조의 이사가 야반도주를 시도한 것입니다. 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고철까지 다 팔아치운 그는 위조된 여권을 들고 전용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리고 분노에 눈이 뒤집힌 시민 10만 명이 공항 활주로를 점거해버린 것입니다. 저 놈 잡아라. 저 사기꾼 놈이 도망간다. 왕조이가 탄 차는 성난 군중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맨손으로 차 유리를 깨부수고 왕조이를 끌어내렸습니다. 살려줘. 돈 줄게. 다 줄게. 그가 품 안에서 달러 뭉치를 꺼내 뿌렸지만 사람들은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조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리의 20년을 돌려내. 그날 왕조이는 팬티 바람으로 거리로 내쫓겨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비싼 양복은 갈기갈기 찢겨 깃대에 걸렸습니다. 중국 국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누군가 숨겨두었던 낡은 태극기와 현대차 깃발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폭동은 자카르타 대통령궁까지 번졌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화염병 대신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하야하라. 우리는 현대를 원한다. 배신자들을 처단하라. 하디 산업부 장관은 이미 싱가포르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벙커에 숨어있던 대통령은 창밖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촛불의 바다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각하, 군부대마저 진압을 거부했습니다. 군인들도 월급을 못 받은 지 석 달째입니다. 그들도 현대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대통령은 주저앉았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외환 보유고 바닥, 실업률 40%.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기업, 단 하나의 친구를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20년 전 현대차 준공식 때 자신이 황보진 회장과 악수를 하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황보 회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차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꿈을 꾸러왔습니다. 그 진심을 걷어차고 사기꾼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나라를 팔아먹은 죄,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전용기를 준비해라. 대통령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망명이라도 하시게요? 아니, 서울로 간다.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서울이라뇨? 현대 본사로 가신다는 겁니까? 그들이 만나주겠습니까? 문전박대당할 게 뻔합니다. 국가 원수의 체면이.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체면, 지금 내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체면이 문제야? 가서 빌어야지. 무릎을 꿇고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다시 모셔와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시각, 서울 양재동, 저는 회장님과 함께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행을 긴급 발표했다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보진 회장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멀었다. 대통령 혼자 와서는 안 돼. 진정한 사과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회장님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태서봐,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신청해놨지? 네, 회장님.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2만 명입니다. 만약 안전사고라도 나면, 아니, 그들은 폭도가 아니야. 잃어버린 봄을 찾으러 오는 순례자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 아주 춥고 아주 엄숙하게. 지옥의 100일을 견딘 그들이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한 국가의 국민들이 타국의 기업에게 바치는 거대한 참회록이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현대는 배신한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줄까요? 아니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그들을 무릎 꿇린 채 영영등을 돌릴까요?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였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광화문 광장은 기이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 추산 2만 명, 광장을 가득 메운 그들은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얇은 옷 하나에 의지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전세기를 타고 혹은 빚을 내어 일반 여객기를 타고 날아온 시민 사절단이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떠날 때 눈물로 배웅했던 유스티나 부공장장, 정년 퇴임을 앞둔 반방 반장,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던 의료 프로그램의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투쟁이라는 붉은 띠 대신 서툰 한글로 쓴 하얀 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 행렬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점 잃은 눈동자. 바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위해 연단의 의자를 마련해 두었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 시민들의 맨 앞줄, 가장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타국 기업의 본사가 있는 방향을 향해 석고대죄를 하는 전대미문의 광경이었습니다. CNN, BBC 등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 강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 기업 현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회입니다. 저는 황보진 회장님을 모시고 인근 호텔 20층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뒷짐을 진 채 아무 말씀 없이 창밖을 응시하셨습니다. 회장님, 나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러다 동사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지만 회장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진심이 부족해. 그때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기적 같은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도 반주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선창하자 2만 명이 따라 부르기 시작한 그 노래. 그것은 인도네시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서툰 발음이었지만 또렷한 한국어, 바로 대한민국 애국가였습니다. 20년간 현대차 조회 시간마다 직원들이 한국인 관리자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혼을 알아야 한다며 그들이 스스로 배웠던 그 노래가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노래는 1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추위에 떨리는 입술로 부르는 그 처절한 애국가는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까지, 그리고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서울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가자. 마침내 황보진 회장님이 몸을 돌리셨습니다.
현대자동차 임원진을 대동하고 광장에 들어서자 애국가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2만 개의 시선이 회장님에게 꽂혔습니다. 회장님은 뚜벅뚜벅 걸어가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는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기꾼들의 혀 놀림에 속아 진정한 친구를 버렸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회장님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또다시 배신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현대는 신뢰를 추구합니다. 이미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품 안에서 두툼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헌법 개정안 초안이었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보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특별보호법. 향후 100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현대의 자산과 권리는 영구히 침해받지 않는다. 치카랑 공단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지정해 현대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00일간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국유지를 팔아서라도 배상하겠습니다. 아니, 배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금입니다. 어리석음의 대가입니다. 주변에 있던 인도네시아 장관들도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문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 회장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광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돈을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땅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한 건 단 하나, 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손짓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 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조건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 한마디,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 순간 광화문 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유스티나가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반방반장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복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환자에게 내려진 소생 판정이자 암흑 속에 갇힌 나라에 내려진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대통령을 직접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치카랑 공장의 정문에 걸리는 국기는 인도네시아 국기와 태극기, 딱 2개뿐입니다.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국기도 그 어떤 정치적인 깃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생의 깃발만 허용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제 명예를 걸고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은 회장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대통령의 어깨와 회장님의 머리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과오와 상처를 덮어주려는 듯 눈은 세상을 하얗게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칼로 찌르고 총으로 뺏는 정복이 아니라 덕으로 감화시키고 실력으로 무릎 꿇리는 진정한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음날 일면에 이 사진을 싣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왕의 귀환. 현대는 어떻게 품격으로 한 나라를 정복했는가? 그날 밤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인도네시아 사절단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줄을 선 것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요. 우리 기업 알아봐 줘서 고마워요. 이제 울지 마요. 식당마다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이 어우러져 눈물 젖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형제였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다시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온 화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였고 우리는 국빈 자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자카르타 상공에 진입하자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창밖을 봐주십시오.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창밖을 내려다본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이어지는 30km 도로 양옆으로 수백만 명의 인파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촛불과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거대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웰컴 홈. 히어로, 어서 오세요. 우리의 영웅.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황보진 회장님과 저를 향해 예포 21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군악대가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저는 옆에 선 유스티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환영하는 거야? 유스티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무님. 이건 환영이 아니에요. 이건 대관식이에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현대는 기업이 아니라 종교니까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복귀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으러 온 것입니다. 공장으로 돌아가는 리무진 안에서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태서봐, 준비됐나? 네, 회장님, 가서 보여주자. 한국인이 멈춘 심장을 어떻게 다시 뛰게 만드는지. 우리의 차는 100만 인파의 환호를 뚫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치카랑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 부활의 교향곡을 연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치카랑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일간 버려져 폐허가 되었을 거라 짐작했던 공장이 마치 신장 개업을 앞둔 백화점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황보진 회장님도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작업복을 입은 수천 명의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걸레와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방 반장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전무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매일 나와서 닦았습니다. 중국 놈들이 더럽혀 놓은 기름때 저희가 다 벗겨냈습니다. 기계들도 다 정비해뒀습니다. 전원만 넣으면 바로 돌아갑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월급도 받지 못한 해고 노동자들이 쫓겨난 공장에 몰래 들어와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기계를 닦고 바닥을 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맺어진 고용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집을 지키려는 가장의 마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반방 반장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거친 노동자의 손과 회장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들이 진짜 주인이야.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부로 해고되었던 전 직원 4만 명을 전원 복직시킨다. 그리고 지난 100일간 마음고생한 대가로 급여의 200%를 특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와! 함성이 공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췄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메인 서버실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서버실에 들어가 주머니에 넣어왔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떠나던 날 진공청소 작전으로 지워버렸던 50억 개의 공정 데이터, 현대의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터 이식 시작합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모니터의 붉은색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고 초록색 로딩바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복구 완료. 100%. 그 순간 공장 전체에 활기찬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위잉 척 멈춰섰던 로봇 팔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듯 움직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용접 불꽃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30분 후 최종 조립 라인 끝에서 첫 번째 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빨간색 산타페. 보닛 위에는 부활 1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차에 입을 맞추고 꼼목거리를 걸어주었습니다. 이날의 기적은 단순히 공장 가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폭락하던 루피아 환율이 하루 만에 20% 급등하며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대가 보증하는 나라다, 안전하다, 국가 신용 등급이 정크에서 투자 적격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라는 브랜드 하나가 국가 신용도를 견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치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곳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현대 특별자치구라고 불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속대로 헌법을 개정해 현대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치카랑 지역 1000만 평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과 자치권을 현대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곳이 한국인지 인도네시아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모든 도로 표지판에는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상점 간판들도 한글이었습니다. 현대마트, 서울 분식, 강남 미용실, 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제일 외국어를 넘어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조회 시간에 애국가를 불렀고 도덕 시간에는 상생과 신뢰라는 현대의 경영 철학을 배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이곳에서 귀족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식당에 들어가면 주인은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대 사람에게는 돈 안 받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으니까요. 택시를 타도 관공서에 가도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프리패스였습니다. 심지어 강도들도 한국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현대가 떠날 수도 있다는 공포심, 그리고 은인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새로 지은 현대 희망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디컬 센터로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황보진 회장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준 친구,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완치된 아이들이 병원 앞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떠나던 날 수송기에 실려 수술을 마친 꼬마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커서 꼭 현대맨이 될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한나라의 희망을 조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화려하게 불을 밝힌 치카랑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던 그 죽음의 도시가 이제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유스티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공장장을 넘어 현대차 최초의 현지인 여성 법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스티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무님, 20년 전 늪지대였던 이곳에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아셨나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십자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몰랐지. 배신당하고 쫓겨날 줄도 몰랐고 다시 돌아와 영웅이 될 줄도 몰랐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지. 그게 뭔데요? 진심은 통한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거. 제 말에 유스티나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실력과 품격으로 한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이자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부드러운 힘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현대라는 두 글자는 단순한 기업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동의어이자 기적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뼈저리게 알고 있으니까요. 현대가 없는 인도네시아는 엔진 없는 자동차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국은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자신들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와 인도네시아가 써 내려간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배신에는 신뢰로, 혐오에는 용서로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클래스입니다.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로 치닫는 지금 우리 기업이 보여준 상생의 드라마는 진정한 선진국의 자격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타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큰 훈장이 됩니다. 오늘 가슴이 벅차오르셨다면 댓글창에 대한민국의 품격 이라고 7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보여준 관용과 기술의 승리를 함께 기념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가슴 뜨거운 영웅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